자, 선생님, 공무원 이동에서 일반적으로는 더 많지만 대부분 어떤 걸 이야기한다? 수직적 이동, 승진하고 강임. 수평적으로 옮겨가는 거, 거기는 사실은 전직, 전보, 파견, 겸임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이 두 가지를 뭐라고 그런다? 전직 또는 이걸 전보라고 합시다. 전보 이걸 대표적으로 배치 전환을 하고, 그 외에도 어떤 게 있어? 파견 가는 거 또는 겸임하는 거. 보통 겸임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허용해 줍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별정직 공무원으로도 뭐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선생님,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외부 강연을 계속 나가는 거.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조금 전문가야, 잘해. 그 부분을 잘 알고 잘하면 다른 구 같은데, 인천에서 그런 게 잘한다면 다른 구 같은데 뭐 할 수도 있어. 계속 강의 나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강사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엇부터 볼까요? 승진. 그렇죠?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네. 쉬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렇죠? 할 게 없어. 그래서 짧은 것 같아. 자, 승진. 승진의 요소를 조금 이야기해 보면, 승진은 거기 기본적으로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 또는 상위 계급으로 이동한 것을 말한다. 직급 이동이나 계급 이동을 우리가 승진이라고 하죠. 근데 대부분은 어떤 이동이야? 계급이 이동하는 걸 보통 승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직급보다는. 그래서 우리 쌤들이 9급에서 어떤 거 되는 거? 8급 되는 거. 그렇죠? 자, 8급에서 7급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승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승진은 일반적으로 직무 곤란도와 책임도의 증대를 의미하면서 보수의 증액을 수반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보셨으니까. 자, 우리 승진은 다 알죠? 우리 선생님들. 승진은 뭔지. 그런데 승진하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구분돼서 나오는 게 승급이야. 승급과 구분해야 돼. 그렇죠? 자, 보통, 자, 9급에서 쌤 처음 들어가면 이를테면 군대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8호봉이라 합시다. 9호봉이라 합시다. 그러면 1년 지나면 어떻게 돼? 10호봉이 되죠? 또 1년 지나면 11호봉 되죠? 그 8급은 아니잖아. 9급, 8호봉, 그 다음 9호봉,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야? 호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승급.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승진.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승진은 그래서 비물질적 보상이 대표적인 것으로 물질적 보상인 급여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없는 공직 특성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자, 승진의 종류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대충만 좀 알아두시면, 승진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어요? 거기 일반 승진, 심사 또는 시험에서 된 걸 말하죠. 그 다음 특별 승진은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올라가요. 승진대.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경찰 같은 경우 2계급 승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럴 때 흉악범 한번 잡으면 그런 게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특별 승진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근속 승진은 승진 적재가 심각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서 제정한 경우 승진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 그렇죠? 근무했으니까 그 근무 기간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 근속 승진. 그다음에 이제 6번 보면 종전에는 5급 공무원 승진은 반드시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했으나 1996년 1월부터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심사 승진만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승진시험도 일반 승진시험과 공개경쟁시험으로 구분하고 뭐 있는데 이런 거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기 바라고 9번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경우 5급 공무원은 승진에 한 해 실시될 수 있고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경우는 시험 성적에서 합격자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승진된다. 옛날에는 이렇게 대부분은 시험으로 봐서 승진했어요. 시험 봐서. 그런데 근무는 안 하고 시험 공부만 하죠. 승진 시험 보려고. 그래서 뭐 어떤 거 심사로도 심사 승진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 이제 5급으로 6급에서 5급 갈 때 승진 시험 보도록 했는데 그건 공개 경쟁 승진 시험이 있었고, 그렇죠? 요즘 잘 안 합니다 이거. 자, 답은 승진의 기준 했을 때 승진의 기준은 크게 연공, 역량, 성과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너무 여기까지 다 알아두시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하려면 그냥 봐. 우리가 어떤 것에 어떤 성적으로 승진이 되냐면 근평, 그다음 경력평정, 경평, 그다음 가산점. 그럼 뭐 어디 같은 거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도나 서울 같은 데 근무하죠. 그럼 가산점을 줘요. 승진 가산점. 그렇게 하는데 요즘 근평이 거의 80%, 경력평정이 20% 이렇게. 경력평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가경력, 나경력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선생님 만약에 임시직으로 들어왔다, 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나경력일 거. 정식으로 들어오면 가경력.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5년 이 사람이 5년에도 똑같이 취급해주지 않아요. 여기는 뭐 이를테면 0.8을 곱해준다든가. 여기는 1을 곱해주겠죠. 당연히 정식으로 들어오면. 근데 여기는 5년에도 4년으로 되고 뭐 이렇게. 봐봐, 0.8을 곱해주면 4년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경력을 평정해서 경력 평정은 승진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충족합니다. 거의 대부분. 충족해야 기대를 해. 그렇죠? 그다음 근평으로 거의 80%니까 근평으로 많이 승진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승진 적체가 우리나라 승진 적체가 일어나는데 대우 공무원 제도 그냥 대우해줘요. 그냥 만약에 뭐 5급 대우 6급인데 5급 대우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승진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우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필수 실무 관제를 두고 자 거기 소속 장관 6급 공무원이 대우 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 업무에 정리하기를 희망하고 실무 수행 능력이 우수해서 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해서 10만 원씩 더 준다는 거죠. 그다음 복수 직급제를 실시합니다. 복수 직급제. 그래서 복수 직급제는 동일 수준의 직위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한 것으로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과 4급, 5급의 복수 직급이 인정된다. 그다음 통합 정원제 한다. 그렇죠? 그다음 근속 승진제 한다. 그래서 일정하게 근무하면 승진이 되도록 해주는 거 근속 승진제를 실시한다. 근데 시험에는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크게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승진의 논점은 다른 것 없이 승진의 논점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승급과 구분한다. 그렇죠? 승급이 아니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승진에는 보통 뭐 금평이나 경력평정을 주로 해서 하고 금평이 80%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승진은 크게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어떤 게 있겠어요? 강임. 여기서도 이제 구분합시다. 강임은 첫 번째가 강등과 구별해야 된다. 강등과 구별. 그렇죠? 강등은 징계받아서 한 등급 내려가는 게 강등이고, 여기 강임은 거기 봐봐요. 강임이 이루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직제와 정원이 변경되거나 예산은 사건 감소 등으로 폐직돼 버리거나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죠? 자, 옛날에 조금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진료소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에 따라서는 진료소장제를 폐지해버려.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진료소장이 만약에 6급으로 진료소장 하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 폐지할 게 없죠. 원래는 직권면직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공무원 관계를 시켜서 잘릴 수도 있다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는 직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합의가 되거나 또는 이 사람이 7급으로 해서 본청에 와서 근무할 수도 있겠죠. 간호직으로 해서 들어와서 하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강임. 이 사람 죄졌어요? 징계 잘못했어? 그런 거 없어. 그래도 그냥 뭐가 없어지니까. 직접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두 번째, 그러면 강임되면 자기가 잘못해서 강임된 것도 아닌데 강임시키면 보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사람이 6급이었으면 갑자기 7급 들어온 거잖아. 그럼 그냥 6급으로 그냥 보수는 지급해줘요. 이전에 보수로 지급해줍니다. 이 사람은 괜히 지금 자기가 한 거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해서 강등되는 거 아니잖아. 징계 때문에 내려간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보수 문제. 보수는 이전에 어디에서 직급 보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의 승급과 구분하는 거, 여기 강임에서는 강등과 구별하는 거, 여기는 보수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승진에서는 아까 우리나라 승진 적체가 심하니까 승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 승진 적체에 대해서 대책들이 있었죠. 아까 대우 공무원제 이런 부분은 있다는 정도만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자 승급과 구분하고 승진 적체 문제 정도만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원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나오더라도 이 정도. 그렇죠? 그다음 거기 한번 볼까요? 뭐가 있어? 전보와 전직. 전보는 근무지를 이동하는 걸 전보라고 그래. 전보는 뭘 이동하는 거? 근무지를 이동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전보는 동일한 직렬, 직급 내에서 뭐만 바꾸는 거? 직위만 바꾸는 거. 우리가 보직 이동하는 것을 보통 전보. 그 다음 전직은 이건 개념이 중요합니다. 상이한 직렬로 가는 거예요. 상이한 직렬. 그런데 그 7급은 7급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직렬이 뭐라고 그랬어? 직렬이. 직렬이 뭐라고 그랬어? 자, 곤란도나 책임도가 다른, 유사한, 그렇지만 유사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직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직렬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행정직렬하고 사서직렬, 사서공무원이니까 사서직렬이 있었죠. 자, 행정직렬에서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일반행정 직류, 그 다음 교육행정 직류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행정에서 행정으로 간다. 여기 한번 봅시다. 행정직에서 행정직. 여기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갔어요. 인천시청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전부. 그런데 여기 만약에 행정직에서 무슨 직으로 가버려? 행정직 7급이 사서직 7급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전직. 그럼 원칙적으로 전직은 우리가 시험을 달리해서 시험을 봤었죠. 사서직 시험하고 우리가 일반행정 시험하고 다르잖아. 그럼 원래 이 전직하려면 원칙이 뭐가 돼 있어? 전직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돼. 다시 원칙이 뭐다? 전직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는 뭐다? 어쨌든 여기는 수평적이니까 직급은 같아야 돼요. 수평적 이동이니까 7급이 7급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상이한 직렬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반드시 무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다. 전직 시험 보는 게 원칙이다. 여기는 전직 시험 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같은 행정직렬인데, 그렇죠? 보통은 전보 갔다 그러면 근무지만 이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 직렬에서 동일한 직급으로 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해는 되셨죠? 그쵸? 그 다음, 거기 전입, 겸임, 파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좀 잘 구분하시면 돼. 전입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행정부로 들어오는 거. 자, 국회에 어떤 거, 쉽게 해서 거기 봐봐. 사법부인 법원 직원이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로 소속을 바꾸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런다? 전입이라고, 전입. 그러니까 이건 아예 임용권자가 다르죠. 사법부의 임용권자는 대법원장이란 말이야. 행정부는 당연히 대통령이라고. 그럼 임용권자가 완전히 다른데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많이 있겠어, 없겠어? 가이드. 그 다음, 자, 거기 이 겸임은 겸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겸직하는 거.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공무원에게 2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보통은 조직의 규모가 작은 경우나 교육훈련기관의 교관 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렇죠? 일반직 공무원에 주로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겸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년을 범위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거기 교육기관의 교관 요원 같은 걸 임용하는 거. 자, 봐봐. 쌤이 진짜 어떤 부분에서 잘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 훈련기관의 교관으로 뭐 한다? 임용할 수도 있어. 그러면 쌤 그 일도 하고 그것도 하겠어. 지금 갖고 있는 직위도 있고 교관이라는 직위도 있겠죠. 이게 겸임입니다. 그 다음 파견 근무. 쌤 당연히 파견 근무 나갈 수도 있겠죠. 구청에 있다가 시청을 파견 갈 수 있는 거고, 시청에 있다가 중앙으로 또 파견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 소속을 소속을 안 바꿉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의 단체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자, 파견 기간이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총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원래 그 뒷부분 있죠. 우리가 휴직, 직위제, 복직이라든가 징계 이 부분은 사기 및 신분 보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조금 설명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313페이지.
선생님, 문제 풀면서 전문 경력관 제도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문 경력관 제도가 뭔지. 여기는 등급이 가나다로만 나와져 있어요. 자, 생각해봐. 속기사. 속기해주는 사람들은 완전히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9급, 7급, 9급, 8급 이렇게 없어요. 가나다.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 그 소속 부처에 사진 촬영하는 사람, 사진 촬영 기사. 이 사람들도 가나다로 돼 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전문 경력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심층 해양수 조사하는 사람들도 전문 경력관이야. 해양수 같은 거. 심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다이빙도 잘하고 실제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공직에 필요할 수도 있겠잖아. 필요하잖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전문 경력관이라고 그래요. 자, 선생님, 거기 경력개발 제도 거기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살짝 보면, 자, CDP라고 하고, 개인의 경력 욕구와 조직 목표를 조화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능력 발전 시켜줘야 되겠잖아. 그럴 때 뭐가 있어? 그럼 경력도 어느 정도 관리해줘야 되겠죠? 경력 개발이라고 그러고, 거기 313페이지 밑에 보니까 도입의 필요성,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니까. 314페이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의 직자형 보직 이동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위직급도 하위보직, 중위보직, 상위보직으로 왔다가 다시 중간 직급에서 하위보직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경력을 어느 정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보직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경력 개발 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314페이지 거기 밑에 과도하게 짧은 재임 기간도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경력 개발해 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뭘 보고 기출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 기출로. 거기 315페이지 1번 공무원의 인사이동에서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이거 X입니다. X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겸임 기간은 아까 어떻다 그랬어, 쌤? 아까 겸임 기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년 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히 필요하다면 2년 후에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겸임 기간도 틀렸죠. 2년 이내고. 자, 특정직도 틀렸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2번 공무원의 인사이동에서 전직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인사관할을 달리하는 기관사의 수평적 이동이래요. 이건 전입이라고 그랬죠. 인사관련을 달리하니까 사법부에서 행정부로 이렇게 들어온 거. 3번은 공무원의 인사이동에서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맞습니다. 선생님 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X고 3번은 O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4번 공무원 인사이동에서 예산삭감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인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일단 강임 전 봉급입니다. 그 다음 별도 심사 절차 안 거쳐요. 그냥. 왜냐하면 직제가 없어졌는데 뭘 별도 심사를 하겠어. 그렇죠? 5번 경력개발 원칙에서 적재적소의 원칙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있는 직무 자격 능력 요건과 공무원의 적성 능력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그걸 알아야 적재적소에 할 수 있겠죠.
그다음 6번 경력개발 원칙에서 승진 경로의 원칙은 조직 내의 모든 직위를 수계의 전문 분야와 공통 분야로 구분하고 특정 공무원의 경력,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 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 7번 경력개발 원칙에서 경력개발은 외부 충원 외부 충원을 통해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거죠. 경력은. 그렇죠? 경력을 쌓아주는 거니까.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후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경력개발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겠죠. 외부가 아니라. 자, 8번. 그러면 7번은 틀린 게 외부 충원이 틀렸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인재 확보입니다. 8번 경력개발 원칙에서 경력개발은 직급이 아닌 직무 중심의 경력계획을 세우고 직무에서 요구하는 필요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는데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 9번 경력관 제도 2015년도에 실시됐습니다. 제도에서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인사혁신처과 협의해서 전문 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한 속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촬영기사, 사진 촬영기사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 전문 경력관. 왜 이걸 지정하게 했냐면 촬영기사가 이렇게 순환보직을 해서 전부를 가버렸어. 그럼 없잖아. 이 부서에. A 부서에 있다가 B 부서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면 자기가 없다. 여기 미추홀구에 있다가 이 사람 전부 가서 어디 가버렸어. 시청에 들어갔어. 그럼 미추홀구는 당장 없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실시하게 됐고, 그 다음 10번 전문 경력관 제도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급 및 직렬의 분류, 아까 9급, 8급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가, 나, 다. 이 사람들을 9등급으로 구분하면 참 복잡하겠잖아. 11번 전문 경력관 제도에서 전문 경력관 직위군은 직무 특성, 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구분한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런 것들은 숙련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자, 12번 전문 경력관 제도에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전직 시험을 거쳐 전문 경력관을 다른 일반직으로 전직시킬 수도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계급정년제, 계급정년제를 하고 있는 기관이 어떤 게? 경찰 같은 경우. 일정한 직위까지 못 올라가면 나이가 그 나이 될 때까지 못하면 우리가 잘리죠. 군인들도 그렇잖아요. 군인들도 이렇게 이를테면 이 대위가 소령 못 되면 잘리고 일정한 나이 넘어서 그 다음 대령에서 별 못 달면 대령에서 별 못 달면 잘리기 때문에 거의 군인들은 한 50대 정도면 많이 잘려요. 직업군을 그러니까 우리가 장교로 들어간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때쯤 뭐 하니까 대령 한 4, 5세 55세인가까지 별을 못 달면 못 뽑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걸 계급정년 제도로 합니다. 계급정년되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는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킵니다. 자, 계급정년 제도는 인적 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 취임 기회를 그러겠죠. 오래도록 고인물이 없겠죠. 그런 데서는 빨리빨리 나가니까 당연히 밑에서 계속 올라올 수 있겠죠. 15번 계급 정년 제도는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이것도 맞고. 16번 말이 안 되죠. 직업적 안정성이 안 되죠. 어느 계급까지 못 올라가면 잘리니까 직업적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다. 17번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 제도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의 명부는 금평 60, 경력평정 40이 아니라 금평 80, 경평 20.
다음 우리나라 승진제도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면 7급은 2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된다. 그냥 잘 봐두십시오.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19번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에서 근속 승진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 직제상에 정원표에 일반직 6급, 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 승진 인원만큼 상위 직급에 결혼이 있는 것을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그대로 알아두십시오.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필요한 6급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근속 오래 거기서 재직가 있으면 그냥 올려줍니다. 정원에 그런 게 없더라도. 자, 그러니까 아까 승진 적체 뭐 하는 거, 대책 같은 거 좀 봐두라 그랬죠. 그 다음 20번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에서 공개 경쟁 승진 5급으로 승진에 적용되며 기간 구분 없이 승진 자격을 갖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 승진 시험을 성적에서 결정됩니다. 21번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에서 특별 승진은 맞습니다. 거기 민원 봉사 대상 수상자, 직무 수행 능력 우수자, 제한제도의 채택자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 승진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22. 배치 전환은 능력의 정체와 퇴행 영상. 자, 우리가 배치 전환 특히 전보하고 전직하는 것을 배치 전환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뭘 한다고? 정체와 퇴행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배치 전환은 직무의 부적응을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의 재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34. 배치 전환은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증진시키. 자, 선생님 전문성엔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하다가 이쪽으로 가고 좀 있다가 여기 가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쌓을 그런 기회는 많이 없겠죠. 전문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배치 전환은 보통 침체 방지입니다. 침체 방지. 그다음 넓은 시각은 생기겠죠. 25. 배치 전환은 정당한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종의 징계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거. 똑같은 직급인데 한직으로 보내는 징계 대신 저 사람 별로 꼴 보기 싫어 그럼 한직으로 보내버리죠.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검사들 자기 뜻에 안 맞는 검사들은 한직 같은데 뭐 교육원, 연수원 이런 데로 보내버리죠.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거. 그러면 26번 쭉 읽어보니까 용도의 이 합리적인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징계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대신해서 지방이나 한직으로 전직 또는 전보시키는 사례는 우리가 합리적 용도가 아니죠. 이건 악용하는 거죠. 악용. 그렇죠? 전직이나 전보제도는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27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서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 그렇죠?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선고에 의해서 형이 확정됐거나 그러면 바로 뭐가 있어? 퇴직해야 되겠죠. 자격이 없어졌잖아. 그럼 당연 퇴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 직권면직은 거기 있는 것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할 임용권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 자, 자기가 싫어서 그만두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의원면직. 직권면직은 누가 임용권자가 직권을 하는 거예요. 자, 29.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서 직위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하지 못할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도 직무해제는 뭐가 아닙니까?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징계할 때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 30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서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 종류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뭐하고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 강등, 그쵸? 강등과 꼭 구분해라. 그 다음 인적 자원의 유지에서 4기부터 쭉 볼 건데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여기까지 뭐 하려고? 특히 공무원 이동에서 어떤 부분, 배치 전환 같은 경우는 분명히 능력 발전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능력을 겸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기 및 신분 보장. 여기서는 자, 우리가 사기 및 신분 보장에서는 뭐가 있겠어? 먼저 보수. 그렇죠? 그 다음 보수가 있고, 사기에서, 이제 이 보수하고 연금 이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보수하고 연금. 자, 보수와 연금.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이 사기 및 신분 보장에서 특히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청탁을 하거나 뭐 금품을 이런 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윤리 부분을 보고 나서 이걸 이제 어겼을 때 뭐가 나오겠어? 물론 형사적인 처벌도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대에서는 징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부터? 보수부터. 그렇죠? 보수하고 연금. 자, 거기 보면 보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수. 186페이지 요약 185에서 186페이지가 요약집에서는 보수제도입니다. 보수제도. 그렇죠?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 보수제도의 전반적인 것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죠. 거기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보수 전반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지금 보수는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딱 먼저 머릿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인사행정을 할 때는 모집 선발, 능력 발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사기 및 신분 보장인데 거기에 사기도 있고 보수. 그렇죠? 거기 보수는 기본급하고 일단 부가급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기본급하고 부가급 보수는 그래서 보통 봉급하고 수당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거기 기본급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봉급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 부가급은 우리가 수당 받잖아. 현실에서 봉급 얼마냐, 수당은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봉급은 다시 제도로서 사람을 고려해서 주는 것과 직무를 고려해서 주는 거에서 자, 사람을 고려해서 주는 것은 무엇에 해당된다? 먼저 사람을 고려한다, 직무를 고려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럴 때 사람을 고려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생활급하고 연공급. 생활급하고 연공급. 직무가 얼마나 어렵냐, 직무의 난이도라든가 책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직무급.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것들부터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연공급을 주려면 일단 연공부터 이야기하려면 연공급은 뭘 말해? 무엇에 따라 주는 거? 호봉에 따라 주는 것을 우리가 연공급이니까
연공은 말 그대로 연공서열, 근무연수로 주는 거죠. 거의 근무연수. 그래서 근속급에 해당되고, 생활급은 모세, 그렇죠. 거기 생계비라든가 생계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활급 줄 땐 연령 고려하고 가족이 몇 명인가도 고려해요. 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것도 고려하는 것이 생활급입니다. 보수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직무와 관련해서는, 직무는 말 그대로 어떤 거라 그래요? 직무급은 직무가 얼마나 곤란하느냐, 책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직무와 관련해서 직능급이라는 게 있죠. 직능급은 직무의 능력에 따라 주는 거야.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주는 걸 직능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우리가 이런 직무를 잘 해낸 거,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 있는 것처럼 생활보장 원칙에 의해서 보통 주어지는 것으로서 사람과 관련해서는 생활급과 연공급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노동대가,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우리가 직무와 관련되겠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이 있다. 특히 직능급과 성과급은 역량 성과 중심 인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 직위분류제는 뭘로 주겠어? 얼마나 직무가 곤란하고 책임도가 높은지에 따라 주겠죠. 그 다음 연공급은 직업공무원제, 그렇죠? 그 다음 계급제는 주로 생활급과 관련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은 기본급으로 우리가 보통 줄 수 있는 거, 기본급을 우리나라는 연공급입니다. 주로 연공급으로 줍니다. 그 외에 이게 뭡니까? 5급 또는 연봉제로 주는 건 주로 성과급도 많이 고려하는 거죠. 성과를 고려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6급 이하는 거의 뭘로 줍니까? 연공급으로 줍니다. 그래서 호봉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기본급을 우리가 하면 생활급,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보수 결정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 되어 있어? 제일 1차적 원칙이 뭐야? 공무원 보수가 민간에 있어서, 자, 대학교 4학년하고 취업했던 사람과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겠죠. 그렇죠?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외적 비교성의 원칙, 대내적 상대성의 원칙은 격차 요인이 명백하고 공평해야 돼. 대내적으로 상대적으로 7급 좀 다르게 주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 명확하고 공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성과급으로 주면 뭐 하는데 좀 명확하고 명확할 수 있는데, 아니 성과급이 아니라 연공급으로. 그런데 우리가 연봉제로 받으면 어때? 사실은 누구는 이를테면 1억이라 합시다. 고위공무원단에서 누구는 그러면 1억 5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이 어때야 돼? 명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를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돼. 공무원 보수체계.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공무원 보수체계는 보니까. 공무원 보수체계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먼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져 보니까 연봉제를 주는 데하고 연봉제하고 그 다음 호봉제라고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봉제는 거기 이 계급상으로 자 보니까 6급 이하에게 주죠. 자, 연봉제하고 호봉제로 나눠져서 여기는 6급 이하란 말이야. 6급 이하고 기본급하고 뭐하고 성과 상여금을 주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급하고 성과 상여금을 준다. 이 성과 상여금은 어떤 성격을 갖겠어?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좀 다양합니다, 성격이. 그렇지만 기본급은 우리가 호봉제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연공급에 입각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6급 이하는. 그런데 여기는 연봉제합니다. 연봉제는 다시 또 나누어지죠. 고위직, 이 정무직인 사람들, 장차관 이런 사람들은 고정적 뭘 받습니까? 고정급적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를 주는 데가 어디다? 정무직, 장, 차관. 이들은 연봉이 고정돼 있어, 고정돼 있어. 장관, 차관은 정무직이니까 이 사람들은 딱 그 연봉만 받는다면. 선생님, 연봉 하루에 1월달에 다 받지 않습니다. 연봉제를 하더라도 연봉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서 줘요. 그렇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고정급입니다. 더 이상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 A 장관, B 장관이라고 그래서 장관의 연봉이 달라 안 달라? 똑같아. 장관이면 고정돼 있어. 성과를 많이 낸 장관 그런 거 없어. 그냥 고정돼 있어 그냥.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래 있어?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이게 시험에는 제일 잘 나오는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여기는 고위 공무원단 네 주는 거야, 쌤. 고위 공무원단.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생겼어? 고위 공무원단을 주는 것은 뭘로 생겼어? 거기 보니까 기본급하고 직무급이죠. 아니 거기 기본급하고 직무급, 그쵸? 아니 거기 기준급, 미안해. 기준급하고 직무급 이렇게 주죠. 자, 직무급.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준급은 어떤 것에 입각해 있어? 계급이나 직책, 누적, 성과에 입각해 있죠. 그다음 거기 밑에 있는 것은 직무 곤란도에 따라서 2등급으로 나눠주죠. 그다음 자, 5급 이상은 5급 이상 연봉, 5급과 4급이겠죠. 그러니까 5급 이상 연봉제는 과장급이네. 과장급은 어떻게 준다? 미안해. 여기다 쓰면 안 되죠. 거기 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 5급 이상. 이거 잘 알아두십시오. 아까 성과평가는 4급으로 나눴죠. 여기는 5급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기본 연봉으로 한다. 그렇죠? 기본 연봉.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쉽게 해서 5급이면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관입니다. A 사무관하고 B 사무관하고 이 받는 연봉이 같겠어, 다르겠어? 이게 봐봐. 이 사람이 2023년도에 아주 성과가 좋아. 이 사람은 별로야. 누적 성과가 별로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받을 때? 이거 누적적으로 했다 합시다. 2023년까지 누적적으로. 이 사람이 이를테면 8천 받는다. 그럼 이 사람 7천 받는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누적된 성과가 이 사람이 더 좋을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런데 여기 봅시다. 여기는 호봉제는 무조건 9급 12호봉. 그러면 A라는 사람이 9급이나 B라는 사람은 9급이나 거의 기본급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 누적된 성과에 따라서 여기는 7천 받을 수 있고 여기는 8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과급. 그런데 여기 성과급적 연봉제에다가 여기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라 여기는 또 자 A 고위공무원단 소속되어 있는 사람 A하고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에서도 차이 나지만 기본 연봉에서도 차이 나지만 직무가 어려운데 근무한 사람 또 쉬운데 근무한 사람은 이렇게 뭐한다? 차이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봐요.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직무성과급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그냥 성과급입니다. 위에서는 아예 뭐니까 성과 연봉이 없다 보니까 고정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성과 연봉이 고정급적 연봉제는 없죠. 그 다음 고위공무원단이나 그러니까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급적 연봉제는 있죠. 자, 그래서 이야기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서 딱 하나만 더. 고위공무원단은 우리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봤죠. 단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는 사람 여전히 호봉제. 자, 직무성과급적으로 안 받아. 그 사람들은 호봉으로 받아. 호봉으로. 뭐인데? 고위공무원단.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직무성과를 뭘 내기가 애매하잖아. 대통령 경호하는데. 뭐 대통령 경호하는데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주고 뭐 안에 있는 사람은 덜 주고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호봉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핵심은 이거 하는 거야. 이것만 잘 알면 거의 아까 어떤 거하고 기본급으로 여러 가지 있는 거 생활급의 성격 이런 것들만 잘 알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 거기 밑에 성과 상여급과 예산 성과급의 비교 이런 거 있죠. 성과 6급 이하에 대해서 전년도 업무 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는 수당의 일종으로 공무원 수당 규정상 수당의 일종이 되는 게 성과 상여금이고 아까 6급 이하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 수당 형태로 성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예산 상위 성과금은 이거 뭐냐면 예산을 전략했어. A가.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줘? 포상해 주는 거야. 예산을 전략하는 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전략된 때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예산 성과금은 뭘 했을 때만 하는 거야. 예산을 전략했을 때 또는 예산을 증액했을 때만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호봉이 뭐에서는 봉급에서 보수에서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예산 상여금 아닙니다. 예산 성과금. 그래서 예산 성과금은 어디서 나오겠어? 재정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재정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액 인건비 제도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선생님 원래는 인건비를 중앙에서 다 나눠줬죠. 그런데 그냥 니네가 이런 범위 내에서 인건비도 쓰고 다 쓰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총액 인건비예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총액 인건비는 예산, 보수, 조직, 정원관리에서 중앙통제를 줄이고 각 부처,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성과 중심의 관리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산물이고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도입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에서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항목 간 전용이 자율화돼. 예산을 쓸 때 항목 간에서 어느 정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그 다음 보수는 기본급, 기본 항목, 인사혁신처가 통제하는데 성과 상여급 같은 경우는 자, 이 총액으로 줬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만약에 10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한다? 성과 상여금은 어떤 걸 줄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조직은 국단 이상은 대통령령이지만 과단위 기구는 각 부처가 정원 범위 안에서 총리형, 부령으로 자율적. 어떤 과에 몇 명 둘지를 과의 단위에서는 누가 정한다?
그냥 부처에서 정하는 거야. 부처에서. 그렇다고 해서 국단위까지 정하면 안 되겠죠. 그건 대통령이 정하고. 다음 정원에서 총정원은 대통령으로 총정원만 통제하고 있고, 부령으로는 7% 이내의 증원이 가능하고, 직급별 정원 상급 이상만 대통령령으로 통제한다. 조직정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총정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자, 총액인건비 제도를 지방에서는, 지금도 중앙은 총액인건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방에는 뭘로 바꿨어? 기준인건비라는 명칭으로 바꿨어요. 다시요. 지방은 뭐로 부른다? 총액인건비를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로 바꾼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옛날에는, 자, 봅시다. 보수를 다 누가 내려줬어? 인건비 같은 경우를 이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줬단 말이에요. 또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내려줬는데, 어디에서? 그렇죠. 각 부처에서 총액으로 그냥 줘버려. 네가 안에서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총액 안에서, 옛날에는 예산도 어땠어? 전용도 허가 맡아야 되는데 그냥 100억 줄 거니까 그 안에서 이거 쓸 것을 저걸로 쓰고, 저걸 쓴 것 부족하니까 이걸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용이 가능하게 해줘놓고, 그 다음 보수도 아까 기본급은 통제한단 말이에요. 기본급은 인사혁신처가. 근데 이 성과상여금 주는 거는 좀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성과상여금. 그렇죠? 자, 이 지역이 섬 지역이 많아. 그래서 섬으로 이렇게 파견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 부처에서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주는 거야. 그 다음 조직도 국단 이상은 뭘로? 대통령이 정하지만 과단위. 거기서는 이 각 부처의 정원 범위 내에서 총령, 부령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이 정원에서 총정원, 대통령으로 총정원만 정하고, 부령으로는 몇 퍼센트 이내까지, 7% 이내까지 자 정원이 가능하고, 직급별 정원도,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도 상급 이상만 통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 결론으로 말하는 거야. 결론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 자유를 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를 줬다. 그 부분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수 부분만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좀 쉬어야 되겠죠? OX 문제 하려고 그랬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